안녕하세요. 백정수 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일반 논문 읽기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 정책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2010년에 발간된 논문입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인데요. 자, 철학을 보니까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행해온 저출산 대책의 여성의 관점에 근거하여 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 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산 대책의 이러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 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단절성.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째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추진기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출산 대책은 정치 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 참여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계층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했다. 이런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을 둔 저출산 대책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가 가족의 양립지원 정책도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 전략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지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취약연령 조정, 노동연성 확대와 해외인력 유치를 통해 여성의 성역견을 강화하고 도구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인력 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방침은 낙태 불법화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제어는요, 저출산, 출산 억제, 출산 장려, 일가족 양립, 여성 정책, 모성 보호인데요. 자, 들어가는 말을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에 관련된 일자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전개될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여성이 배제가 됐다는 거죠. 네, 낙태 불법화 과정은 저출산 대책에 내포된 이와 같은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2월 이명박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 중절 예방정책을 발표하고 인공임신 중절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장비와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하나로 인공임신 중절을 지목하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허용되어 인공임신 중절을 규제함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낙태를 생명경시가 풍조가 나은 무분별한 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등 사회적 환경을 통제함과 동시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영향력을 통해 해계머리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의료기술의 통제에 의해 원치 않는 출산을 늘려서라도 출산을 높여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1960년에서 80년대 출산 억제 정책처럼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현실은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책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정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방향의 명확한 설정 없이 이런저런 집단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될 때 정치 경력의 이합 집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원래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질 수 있다. 낙태 불법화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흔들리고 왜곡되어 그간의 상황을 천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이글은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연구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대책의 성립 배경,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도래. 얘는 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는 거고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추진 체계. 이것은 뭐 1, 2, 3차 저출산 위원회 대책이 세워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육아 인프라 확증, 방과활동, 학습 지원, 일가정 양립,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이 됐고, 학교교육 빈곤화등 지원 정책, 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 정책, 국내 입양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지원 정책, 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 정책 이런 게 있는데요. 여성의 관점이 취약한 여성 정책이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 정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라면 저출산은 분명 출산자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부정적이라면 출산의 주체로서 여성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 퍼스펙티벌 포지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을 출산자로 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자원, 의료적 서비스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출산일 행위는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사안이지만 저출산 대책의 주요 정책 대상의 출산과 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건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출산의 1차 당사로서 여성의 의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해온 증거도 충분치 않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여성의 요구를 수용한 정부 부서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오가는 동안 지 역할을 잃어버렸고, 보건복지 가족부는 저출산에서 고령사회로 무게중심을 이전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자로서 여성이 지닌 역할로 인해 그 자체가 여성 정책으로 오인되기 쉽다. 역사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담론화시킨 것은 여성계였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여성부의 주도 아래서였다. 언론에서는 1994년경부터 출산 기피 현상의 확산과 산하제한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게 됐지만, 정작 정부가 이 문제를 대면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8월 20일 여성부에 개최한 출산율 1.4의 긴급 토론에서였다. 이게 2001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고요. 자, 다양한 관점의 각축장. 2006년 기본계획 시행을 선으로 저출산 대책은 여성 정책의 영역을 떠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들과 정부 각 부처의 세력 관계가 교차하는 각축장이 되었다. 그래서 인구학,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정경제, 여성, 사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에 관여하게 됐다. 그래서 저출산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 기능이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 생산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백산이 연구인데요. 또 최근의 출산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점과 출산율 증가 자체를 주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 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출산을 같은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의 간섭의 정당성도 부족하다. 게다가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부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은 사회현상과 출산 지원이라는 정책 간의 연결도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병구, 조윤영, 김종호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산 대책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왔다. 출산 억제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전략인 것처럼 저출산 대책도 여성을 출산한 몸으로 규정하고 도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저출산 대책의 물질주의적 접근과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손승영. 현재 젖산 상황은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 부담 등 성불평등 요인이 맞물린 현실에서 여성들이 일으킨 결혼, 태업과 출산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저출산 대책은 양육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과 가부장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정부의 시도나 출산 장려 정책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추진 주체와 정책의 효과성인데요. 저출산 대책의 추진 취지 역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정책의 초점을 흐리는데 한몫이었다는 얘기고요. 2007년도 정부 정책 평가는 젖산 대책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젖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1자녀 가구의 젖산 대책 효과성 평가 순위, 이게 보면 1가정 양립, 세제주택, 임시출산 장려, 영유 양육비, 육아 인프라,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네 번째는 여성이 회의적인 여성들, 위기 사회와 걸림돌로서의 출산과 육아. 저출산은 정말 사회적 위기인가? 현재로서는 실감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 실업, 조기 퇴직 등 일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백선이 2004년에 20년 전의 연구입니다. 저출산의 결과 다가올 한국 사회와 미래를 위기로 진단하고 대책을 찾으려는 글이 상당수는 위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에 다가올 재앙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실업과 고용 불안정 상황은 미래의 위기를 걱정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는 미래 사건이지만 직면의 현실은 고용 위기, 가족 위기, 노년 위기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일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족 친화적이나 여성 친화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으로 존재할 뿐 체감들의 현실은 위험은 아이스를 제한하면서 피할 수 있다. 정성호 2009년 연구입니다. 따라서 출산 1차적 당사 여성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2005년 1.08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세계 최저수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 출산을 보여줬듯이 출산율은 당분간 크게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정책의 목표와 성격, 복지정책인가 노동시장 정책인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의 한계와 필요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비에 대한 문제. 자,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 기본계획이 복지정책에 벗어나 노동시장 정책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출산 지원 정책도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일하는 여성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본다. 이게 김민재 2009년 연구예요. 이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연결은 저출산 대책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전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탄력근무제, 세제 지원 등의 제도 도입과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의 효력의 범위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한정되고 정규직 노동자에 제한될 위험성이 크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될 경우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신경화 연구고요. 노동시장을 통한 출산 지원 정책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일가족 양립 지원이 한 가지 방법이면 하면 미국과 일본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반여성성과 친기업성.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성역할의 강화를 이명박 정부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낙태 방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기독교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고요. 도구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여성의 출산에 대한 본인의 의지보다는 도구가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력 공급 정책으로 회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그다음 아동의 취향 연령을 땡기는 이런 정책도 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전개된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공통점은 여성 없는 여성 정책이라는 점이다. 앞에 여성은 출산의 주체로서 저출산 대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를 뒤에서 여성은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 집단을 뜻한다. 참여정부. 자, 그래서 여성 없는 정책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출산은 여성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그것은 개인의 행위죠. 정책의 대상이며 수차된 목표일 뿐 인간을 낳고 기르는 돌봄사의 기초로서 그것이 자친할 인간의 체온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가 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이라고 쓰있죠. 그래서 그래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낙태 불법 정책의 경우 계층적으로 저소득층, 빈곤층 여성에 대한 가장 부정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양육관 정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낙태를 하라고 하면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어머니 여성은 감당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 불법화 정책의 본질은 빈곤 여성에 대한 국가적 폭력을 할 수 있다. 자, 여성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러면 여성계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대안이나 그런 제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후속 논문에서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출산 논문 읽겠습니다.